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년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1억 원을 빌려준 아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엄마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지갑도 약도 짐도 모두 차 안에 둔 채로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생 가계부를 쓰고 살림을 꾸려온 이 여성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를, 그리고 아들 부부의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더 큰 범죄 조직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학대와 착취, 그리고 한 여성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낸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산 구도심의 낮은 집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듭니다. 박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7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허리는 곧았습니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살림을 꾸린 몸은 아직도 해가 뜨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옆 낡은 가계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까만 표지에 2024년 10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매달 첫날이면 세 장을 폈습니다. 유족연금 입금일, 공과금 납부일, 통장 잔액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지. 혼잣말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집은 조용했습니다. 박순자는 22살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시청 말단 공무원이었던 이재문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재문은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도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결혼이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약속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작았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였습니다. 순자는 그곳에서 아침마다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이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아들 민호가 태어난 건 결혼 3년째였습니다. 아들이야. 우리 집에 아들이 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이었는지 막연한 두려움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곧잘 자랐습니다. 순자는 민호의 학원비를 아꼈습니다. 시장에서 싼 것만 골랐습니다. 옷은 물려 입었습니다. 자신의 헤어컷은 늘 집에서 직접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운동화만큼은 새 것을 사주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민호가 장난감을 가리키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비싸. 나중에 사줄게. 하지만 결국엔 사주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예산을 맞추고 다른 곳을 줄여서라도 아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순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민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순자가 아플 때면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고마워, 우리 민호. 순자는 그 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민호는 28배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정혜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혜진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잘 왔어. 순자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도 곱게 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민호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순자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식장에서 아들을 보았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민호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아라.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결혼 후 민호는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만 내려왔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일찍 올라가야 해.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다음에 올게. 순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바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태어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첫 손주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순자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산후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한 달간 며느리와 손주를 돌봤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혜진은 웃었습니다. 순자도 기뻤습니다. 다시 가족이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리가 끝나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서 쉬어. 벌써? 좀 더 있을게. 엄마도 힘드실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순자는 군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왔습니다. 엄마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손주 지우가 태어났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산후조리만 돕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편 이재문은 성실했습니다. 출근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집에는 일찍 들어왔습니다. 순자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손을 든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월급 받았어. 재무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받아서 가계부에 적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다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문이 은퇴한 날 순자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이제 좀 쉬어. 응, 이제 좀 쉬지. 남편은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도 힘들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은퇴 5년 뒤 이재문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붐볐습니다. 시청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상주로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지만 울어야 할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순자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에는 다림질한 셔츠가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들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구나.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한 끼를 차렸습니다. 밥과 국, 반찬 하나. 그렇게 순자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점심 전에는 집안일을 정리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저녁은 일찍 먹었습니다.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유족연금과 남편이 남긴 예금 덕분에 생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크게 쓸 일도 없었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다녀오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방문이 자꾸 미뤄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우리가 좀 바빠. 할머니, 애들이 학원 끝나는 시간이 늦어져서요.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순자는 기차표를 예매하지 못했습니다. 3달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전화기 너머 민호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무언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실은 말이야. 민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식당 사업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대출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집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를 못 다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급해? 1억 정도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었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순자, 아무리 자식이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해. 남편은 평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이잖아. 가족은 돕는 거지. 순자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돈을 건네기 전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민호야, 엄마도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각서 하나만 써줘. 각서요? 응. 상환 계획 적어주고 공증도 받자. 엄마 마음 편하게.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렇게 할게. 대답이 돌아왔지만 목소리에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을 해지했습니다. 1억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에게 돈이 넘어갔습니다. 각서에는 3년 분할 상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증도 마쳤습니다. 이제 됐지? 응, 고마워 엄마. 엄마 덕분에 살았어. 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조용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민호에게 1억 원. 각서 작성 완료. 순자는 펜을 놓았습니다. 왜 그런 것을 적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뭔가를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늘 그랬듯이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겠지. 우리 아들인데.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올래? 갑자기 왜?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살자. 애들도 엄마 좋아하잖아.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알았어. 보름 뒤 순자는 군산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민호네 아파트는 10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준서. 지우도 왔네. 순자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방은 이쪽이에요. 복도 끝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에 침대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쓰시면 돼요. 고마워. 순자는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가계부와 통장은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편 사진은 작은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첫날 저녁 식탁에 다 같이 앉았습니다. 순자는 준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 민호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순자는 일어나 그릇을 모았습니다. 내가 설거지 할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을 씻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7시가 되자 혜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아침 준비했어. 혜진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호도 나왔습니다. 순자는 밥을 떠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서 유치원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응, 언제? 9시요. 걸어서 10분이에요. 그리고 오후 2시에 지우 데려오셔야 해요. 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미리 얘기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민호와 혜진이 출근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반이었습니다. 준서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유치원까지 걸었습니다. 10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잘 있어, 준서야. 돌아오는 길 다리가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빨래를 돌렸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오후 2시 다시 나가서 지우를 데려왔습니다.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아이와 놀아주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시에 혜진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내일도 부탁드려요. 알았어.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하루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습니다. 손주들을 깨우고 먹입니다. 등원시킵니다. 집안일을 합니다. 하원시킵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아이들을 씻깁니다. 밤 10시가 되어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그 돈 상환 이야기 좀 하자.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각서에 1년 뒤부터라고 했잖아. 그게 벌써 다음 달이야. 엄마, 우리 지금 여유 없어.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월세 받나요?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시잖아요. 방 하나가 이 동네에서 얼만데요? 나는 집안일을 다 하는데.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같이 사는데 무슨 빚이야? 엄마도 월세 안 내잖아.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먹어? 먹는다. 순자는 억지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순자는 카드 명세서를 봤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면세점 결제 내역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집이 망했다더니. 혜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 우편물 정리하다가. 그거 제 거예요. 혜진은 명세서를 가져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핸드폰으로 혜진의 SNS를 봤습니다. 명품 가방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소확행,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행복한 일상.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업로드 날짜는 엊그제였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일주일 뒤 순자는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그 돈. 엄마, 또 그 얘기야?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해? 집착이 아니야. 그건 엄마 전부라고. 혜진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애들은 방에 있잖아. 듣기 싫어요. 돈 타령?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타령하는 게 아니야. 약속했잖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 그리고 엄마 여기서 먹고 자고 다 하잖아. 나는 집안일을 다 해주는데. 그거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누가 부탁했어?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순자를 피했습니다. 아침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순자가 말을 걸어도 무시당했습니다. 의견을 물어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상황 거부, 명세서 확인, SNS 확인, 관계 악화,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유리창에 부딪혔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껴안고 앉았습니다. 가슴속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야. 무급 동거인이야.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모든 게 어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준서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순자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변해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를 지켜야 해.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손주들을 등원시키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냉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민호는 순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7시까지 준비해 주세요. 알았어.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 밑을 청소하다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구겨져 있었습니다. 펼쳐보았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결제 내역이 보였습니다. 300만 원. 고급 레스토랑 결제도 있었습니다. 20만 원. 면세점 결제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집이 망했다고 했는데 명세서를 다시 봤습니다. 결제 날짜는 지난달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순자는 명세서를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요즘 생활이 좀 나아졌니? 응, 그럭저럭. 민호는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식당 정리하고 나서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순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상환 계획은? 민호가 TV를 껐습니다.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야? 아니, 그냥. 혜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돈 얘기 그만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냥 듣기 싫어요. 맨날 돈 타령만 하시네요.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호주머니 속 명세서가 만져졌습니다. 혜진아, 그런데 너희 요즘 외식 자주 하니? 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저희 생활에 왜 간섭하세요? 간섭이 아니야. 엄마가 걱정돼서.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 엄마는 신경 끄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혜진의 SNS를 다시 봤습니다. 최근 게시물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사진, 고급 호텔 로비 사진, 레스토랑 음식 사진, 해시태그 일상, 해시태그 소확행,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감사,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댓글을 봤습니다. 부러워요. 언니 인생 승승장구네요. 역시 혜진님은 달라요. 순자는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순자 씨. 요즘 며느리네 집에서 지내신다며? 네. 좋으시겠어요. 손주들이랑 같이 살면. 순자는 웃었습니다. 억지로였습니다. 김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분 요즘 잘 나가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봤는데 명품 가게 나오시던데.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요? 네. 쇼핑백 여러 개 들고 계시더라고요. 남편분이랑 같이. 아, 부러워요. 젊은데 돈도 잘 버시나 봐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확인해야 해.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민호와 혜진이 출근했습니다. 손주들도 등원시켰습니다. 순자는 민호 부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새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가격표가 붙은 것도 있었습니다. 백화점 로고가 보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품 지갑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직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하나를 꺼내봤습니다. 지난달 내역이었습니다. 백화점, 레스토랑, 해외 결제. 총액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다른 명세서도 봤습니다. 그 전달도 비슷했습니다. 그 전전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이 망한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명세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 돈으로 명품을 사고 외식을 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혜진이 퇴근했습니다. 순자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식사 중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할 말이 있어. 민호가 순자를 봤습니다. 뭔데? 그 돈 말이야. 진짜로 집 정리하는 데 쓴 거 맞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돈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보고해야 돼?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요즘 너희가 외식도 많이 하고 쇼핑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뒤를 캤어요? 아니야. 그냥 우연히. 믿을 수가 없네. 우리 방 뒤졌죠?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실망이야. 엄마가 우리를 그렇게 못 믿어? 민호야, 그게 아니라. 됐어. 얘기하기 싫어. 민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혜진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우리 돈 쓰는 거 감시하지 마세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혜진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손주들이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밥 먹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민호는 순자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도 먹지 않고 나갔습니다. 우리 밖에서 먹고 올게.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주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일이 있나 봐. 준서가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 아빠 화난 것 같아.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말을 걸어도 무시당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애들 등하원은 안 해주셔도 돼요. 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나는 괜찮은데. 됐어요. 순자의 역할이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은 여전히 순자 몫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순자는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에 나가면 냉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유족연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순자는 계산했습니다. 이대로면 1년 안에 통장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순자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사진 속 남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지켜야 해. 그 생각만이 순자를 지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커피를 마시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응, 맞아. 요즘 좀 불편해. 어머니가 계속 간섭하셔서. 순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맨날 돈 얘기만 하시고. 진짜 스트레스야. 그러게. 그냥 집에만 계시면 되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 한계야. 솔직히 나가셨으면 좋겠어.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통화를 끝내고 나갔습니다. 순자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나가라는 거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당할 순 없어.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각서를 꺼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민호에게 1억 원. 각서 작성 완료. 그리고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거짓 확인. 명세서 발견. 냉대 지속. 방법 찾아야 함. 순자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습니다. 나는 평생 가계부를 써왔어. 기록해왔어. 이제 그 기록으로 나를 지켜야 해. 순자는 각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기록했습니다. 민호 부부가 나간 시간, 돌아온 시간, 한 말들을 가계부에 적었습니다. 명세서 발견 날짜도 적었습니다. SNS 게시물 날짜도 적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해왔던 것처럼 순자도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드라이브 갈 건데 같이 갈래? 순자는 놀랐습니다. 일주일 넘게 말도 안 하던 민호였습니다. 드라이브? 응. 날씨도 좋고 애들도 답답해하고. 혜진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오래 집에만 계셨잖아요.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민호가 운전했습니다. 혜진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는 순자와 손주들이 탔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준서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빠한테 물어봐. 비밀이야.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시간쯤 달렸습니다. 차는 외곽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논밭만 보였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 지우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휴게소 나와. 10분쯤 더 가자 휴게소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휴게소였습니다. 차가 몇 대 없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모두 내렸습니다. 엄마, 화장실 다녀와. 우리는 애들 데리고 편의점 갈게. 그래. 순자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두리번거렸습니다. 주차 위치를 잘못 기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작았습니다. 차가 몇 대 없었습니다. 민호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민호가 없었습니다. 혜진도 없었습니다. 손주들도 없었습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민호야,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가방이 없었습니다. 차에 두고 내렸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갑도 차 안에 있었습니다. 약도 차 안에 있었습니다. 잠깐만 다녀온다고 했는데. 순자는 휴게소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핸드폰 없으세요? 차에 두고 내렸어요. 직원이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민호 번호를 눌렀습니다. 외워둔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돌려줬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떨었습니다. 외투를 입고 나왔지만 추웠습니다. 이게 뭐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일부러?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버릴 리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휴게소에 불이 켜졌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휴게소 직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여기 계세요? 네. 가족 연락 안 돼요? 안 받네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택시라도 타고 가시는 게 돈이 없어요. 다 차에 두고 내렸어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밤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왜 안 오는 거지? 의문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분노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버린 거야.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벤치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다리가 붓고 허리가 쑤셨습니다. 아침 8시쯤 한 트럭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밤새 여기 계셨어요? 네. 어디 가셔야 하는데 돈이 없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이요. 아들네 집으로요. 기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서울 가는 길이긴 한데 일단 좀 드세요. 기사는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우유를 사왔습니다.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는 하루 만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제 트럭에 태워드릴게요. 서울까지 가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트럭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했습니다. 2시간 뒤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어머니?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혼자 오셨어요? 너희가 날 두고 갔잖아.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먼저 택시 타고 가셨잖아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어머니 화장실 간 사이에 민호가 차에서 짐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내시면서
택시 타고 가버리셨잖아요. 그런 적 없어.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거기서 밤을 샜어. 추운데 혼자.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정말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니? 너희가 날. 엄마가 화내고 가셨잖아. 우리 쫓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택시 타고 가셨어. 아니야. 나는 거기 있었어. 밤새. 민호와 혜진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정말 기억 안 나?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순자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민호 부부는 출근했고 손주들은 등원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여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보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집 아이들이 학대받고 있다는 내용이요. 뭐요? 저희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할머니께서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시고 위협을 가하신다고 했는데요.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익명신고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일단 조사는 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면담도 해야 하고요.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신고를 한 거지? 하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호와 혜진이 퇴근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신고했니?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동보호기관에서 왔어. 누가 신고했대? 혜진이 말했습니다. 이웃이 신고한 거 아닐까요? 어머니 요즘 소리 지르시잖아요. 나는 소리 지른 적 없어. 어머니, 본인은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밤에 혼잣말도 크게 하시고.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아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요즘 좀 어때요? 네. 그게 기억력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며느리가 그러던데 요즘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고.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며느리가 이웃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걱정된다고. 순자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떨렸습니다. 치매 소문까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 대화 내용 모두 또렷했습니다. 나는 멀쩡해. 기억해. 다 기억해. 순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휴게소 6위. 거짓말로 덮음. 2025년 1월 18일. 아동보호기관 방문. 허위 신고 의심.
2025년 1월 20일 치매 소문. 며느리가 퍼뜨림.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들은 나를 없애려 한다. 증명해야 한다. 내가 멀쩡하다는 것을. 순자는 펜을 놓았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각서도 꺼냈습니다. 명세서 사진도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평생 가계부를 써왔어. 기록해왔어. 이제 그 기록으로 나를 지켜야 해. 순자는 각서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짜를 적고 상황을 정리하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계부를 폈습니다.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민호 부부의 말, 행동, 시간 모두 적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아. 남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민호와 혜진이 출근했습니다. 손주들을 등원시켰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계부, 통장, 각서, 명세서 사진 모두 꺼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민호에게 1억 원. 각서 작성 완료. 2024년 12월 20일 상환 거부. 명세서 확인. 2025년 1월 15일 휴게소 유기. 2025년 1월 18일 아동보호기관 허위 신고. 2025년 1월 20일 치매 소문. 순자는 휴게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휴게소 영수증을 찾아봤습니다. 그날 물을 마시며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이었습니다. 명세서를 다시 봤습니다. 돈을 받은 직후부터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명품관 결제가 시작됐습니다. 매달 5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순자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시간순으로 나열했습니다.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순자는 경찰서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손주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대신 가계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2025년 1월 25일 증거 정리 완료. 기다린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혜진이 퇴근했습니다. 순자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식사 중에 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요양원 상담 받으러 가려고 해요. 순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요양원? 네.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그게 편할 거야. 우리도 일하느라 바쁘고. 순자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나는 안 가. 어머니, 거기가 더 좋아요. 또래분들도 많고. 나는 멀쩡해. 요양원 갈 이유가 없어.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본인은 모르세요. 요즘 기억력도 안 좋으시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위해서 하는 거야. 제발 이해해줘.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2025년 1월 28일 요양원 강요. 나를 없애려 한다. 순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 접수입니다. 저 노인 학대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휴게소 유기 사건, 허위 신고, 치매 소문, 요양원 강요. 모든 것을.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가계부에 다 적어뒀습니다. 각서도 있고 명세서 사진도 있습니다. 휴게소 영수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와 혜진이 출근했습니다. 손주들도 등원시켰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네. 어제 신고하신 건으로 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순자는 서랍에서 모든 것을 꺼냈습니다. 가계부, 각서, 통장 내역, 명세서 사진, 휴게소 영수증, 메모들. 경찰관들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게 다 직접 기록하신 거예요? 네. 평생 가계부 써왔습니다. 글씨가 정확하네요. 날짜, 시간, 내용이 다 구체적이고요. 남편이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경찰관이 휴게소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거 중요한 증거예요. 시간이 정확히 찍혀 있네요. 휴게소 CCTV랑 대조하면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그날 물을 마실 때 받았습니다. 버리지 않고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경찰관이 각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공증까지 받으셨네요. 상환 계획도 명확하고요. 남편이 늘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하라고. 경찰관이 명세서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이 카드 명세서들 언제 촬영하신 거예요? 작년 12월이요.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금액이 상당한데요. 백화점,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돈 빌리신 날짜 직후부터 시작됐네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 망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저희가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관들이 나갔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끝이야.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혜진이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순자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민호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조사 결과 알려드립니다. 네. 아드님 부부의 진술과 할머니 기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기록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휴게소 CCTV도 확인했는데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순자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CCTV에 아드님 차가 오후 2시 42분에 출발하는 게 찍혔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 계실 때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까지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더 조사하다 보니 심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뭐가요? 아드님 부부가 할머니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뿐 아니라 다른 노인분들한테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빌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노인들도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4명입니다. 모두 60대 이상 여성분들이고요. 총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습니다.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법이 비슷했어요. 사업 실패나 급한 일을 핑계로 돈을 빌리고 각서는 쓰되 절대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변에 소문을 내서 신뢰도를 떨어뜨렸어요. 그런 짓을 심지어 며느리 정혜진 씨가 요양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노인분들 정보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짓을? 아드님 부부는 사기, 노인학대, 신용카드 부정사용,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공문서 위조요? 아동보호기관에 허위 신고할 때 가짜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라는 내용이었어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진단서는 위조된 거였습니다. 병원 확인 결과 할머니는 그 병원에 간 적도 없었고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네.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고요. 지금 추가 수사 중입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손주들은 외할머니 댁에 임시로 맡겨졌습니다. 며느리 쪽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려가셨어요. 외할머니가, 네. 당분간 그쪽에서 양육하실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내 탓이 아니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동안 품었던 자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추가 조사 결과 알려드립니다. 네. 아드님 부부가 해외 도피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여권도 이미 만들어놨고 항공권 예약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언제요? 다음 달 초였습니다.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직후 떠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버리고 떠날 생각이었구나. 그리고 할머니 명의로 대출도 받으려 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다행히 실행 전에 저희가 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신고해 주셔서 다른 피해자분들도 구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며칠 뒤 순자는 손주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외할머니 댁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애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순자는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행복하게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군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짐을 풀었습니다.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폈습니다. 2025년 2월 20일 군산 귀가 혼자 펜을 놓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나는 나를 지켰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도 지켜야 할 가족이야.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엄마라고 참고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평생 가계부를 쓰며 가족을 지켰던 그 꼼꼼함으로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식사 후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아는 할머니들이 반겼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일을 적었습니다. 2025년 2월 21일 아침 6시 기상 경로당 방문 평범한 하루 평범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존엄했습니다. 순자는 펜을 놓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렸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도 지켜야 할 가족이에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삶은 계속됐습니다. 외롭지만 당당하게,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70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휴게소에 홀로 남겨졌던 그 순간부터 끝내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마지막 장면까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니까라는 말이 당연함이 되고 희생이 의무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도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계부를 쓰며 가족을 지켰던 그 꼼꼼함으로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착취와 학대는 분명 잘못된 것이며 노년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권리와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순자 어머니가 겪었던 시간처럼 외롭고 서러울지라도 인간의 존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말해줍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할 고통은 없다는 것,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삶은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는 희망을 남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순자 어머니가 다시 자기 삶의 중심에 섰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용기와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